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장 유동원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현재의 글로벌 증시 상황 속에서 다양한 투자처를 찾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본부는 현재 알고리즘을 활용한 글로벌 자산 배분형 랩 시리즈 3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동원 글로벌 자산 배분 랩은 알고리즘을 통해 산출된 다양한 자산군의 분산 투자로 낮은 변동성의 수익 창출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두 번째, 유동원 글로벌 홈런 랩은 소규모 자산에 집중된 전술적 자산 배분 전략을 활용하는 적극적인 수익 창출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세 번째, 유동원 글로벌 안타 랩은 자산의 50%를 채권, 금 등 저변동성 자산에 투자하며 각 자산군마다 내재된 위험을 분산시키는 전략적 자산 배분 전략을 활용하는 저변동적 수익 창출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저희 상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방법을 통해 연락 주시면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변동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고 싶은 분들은 저희 본부에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동원입니다. 글로벌 시장 이야기 시간입니다.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 향후 미 증시는 얼마나 오를까? 이제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잦아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이 반등의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지난주에 정말 극심한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빅스 지수가 60을 뚫었었고요. 그렇지만 주 후반에 결국 한 주 동안의 흐름은 보시면 다우존스 0.6%, S&P 500은 0.04%, 나스닥은 0.18%, 그리고 나스닥 100은 오히려 플러스 0.4%, 러셀 2000이 좀 빠졌죠.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지난 한 주만 놓고 보면은 극심한 변동성 아래에서 거의 보합 수준의 장세가 나타났다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채권이라든지 환율의 변동성 지수도 크게 치솟았었고요. 사실 환율의 변동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영향을 미친 것도 있고, 또한 금리의 변동성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미국 10년 국채금리로 보시면은 4% 초반, 4.2%, 4.3% 이런 수준의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해서 3.8%까지 폭락을 했었고, 다시 재상승을 해서 지금 현재 3.9, 4.0 이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변동성이 여러 가지의 자산군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가 결국 옌 캐리 청산 부분이죠. 그 부분이 얼마나 클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의구심이 상존합니다. 어쨌든 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과거에도 이렇게 1990년도, 1997년, 98년도 이 정도 수준의 어떤 현재의 환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이렇게 160까지도 올라가기도 했었죠. 이때도 과거에 1990년대에도 그랬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터치를 하고 나니까 급격하게 하락했고, 많은 분들이 이 140을 깨고 내려올 가능성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147엔 달러 수준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급격하게 절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엔캐리 청산이 추가로 더 많이 되겠죠. 그렇지만 140엔에서 150엔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그렇게 오래 갈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거의 1달러기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은행의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환율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건 당연한 거겠죠. 과거에 보시면 1990년대에도 0.5% 수준의 고점이었고요. 2007, 8년에도 0.5% 수준이 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0.25%고요. 그래서 더 올려서 0.5%까지는 인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둡니다. 그렇지만 추가로 1%까지 갈까 하는 것도 의구심이고요. 1%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엔캐리 청산이 빠르게 일어나서 모든 것이 다 일어나서 유동성을 흡수할 것이다. 미국 증시를 폭락을 일으킬 것이다. 이것은 과장돼도 정말 너무나 과장됐다라고 판단합니다. 결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얼마나 올리느냐가 중요한데요. 지금 중앙은행의 환경은 어떠냐? 98년도에 정부 부채 비율이 113%였다면 지금 266%입니다. 거의 2배 반 이상이 늘었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그때 수준
수준의 고점인 0.5%보다 더 올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금리였는데도 계속해서 부채가 쌓였는데 금리를 더 많이 올린다? 그러면 재정 적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일본의 이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도 환율이 절상이 빠르게 되는 것을 바라진 않고요. 그냥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정도 수준.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제가 볼 때는 0.5%까지 올리면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까지 올린다? 그것도 상당히 어려울 거고 1% 이상 올린다?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옌 캐리 청산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일단락이 된 게 아닌가 내려놓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 부분에 있어서는요. 신용경색을 보셔야 됩니다. 과거에도 이런 여러 차례의 이런 신용경색이 있고 나서의 어떤 경기 침체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가끔씩 신용경색이 일어나더라 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안 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미 일단락 됐고요. 소규모의 은행의 어떤 파산이 일어났었죠. SVB 은행이라든지. 그렇지만 지금 그 이후에 1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전혀 이 유동성 문제 때문에 어떤 파산이나 신용경색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신용경색을 만들어내는 요소로 보시면은 결국은 은행권에서 얼마나 이 대출해 주는 데 있어서 심사 기준이 강화되느냐 아니면 떨어지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도 항상 보시면 강화가 빠르게 일어났었을 때 경기 침체가 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빠르게 일어났었을 때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이렇게 심사 기준이 하락하고 또 하락하는 구간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죠. 만약에 왔었다라면 이렇게 급격해서 상승했을 때 이때 왔었어야죠. 근데 지금 급격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은행권에서 대출을 좀 더 여유 있게 해주는 그런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많은 분들이 뭐 신용카드, 오토론 이 부분의 연체율이 높아졌으니까 문제가 생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의 연체율은 다시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장단금리 차의 역전 현상을 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분들께서 10년 마이너스 3개월의 장단금리 차는 굉장히 크게 많이 마이너스이지만 10년 마이너스 2년은 거의 보합 수준에 맞기 때문에 어떤 이 두려움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게 더 중요하다. 10년 마이너스 3개월짜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있고 이게 완전히 해소가 돼야지 어떤 큰 위기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해지겠고 금리를 얼마나 떨어뜨릴 수 있느냐도 중요해지겠고 신용경색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도 중요하고 여기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오는 수요일 저녁에 CPI가 발표가 되죠. 사실 8월 18일 FOMC까지는 두 차례나 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수요일 그리고 또 한 달 뒤쯤 될 때 확인을 할 수 있는 이 CPI를 놓고 미 연준이 이제 금리를 내릴 거냐 안 내릴 거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CPI 숫자는 근원이 3.3% 6월달이었는데 3.2%로 7월달에 떨어질 거로 예측이 되고 있고 그 이후에 더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2%에서 2.5% 수준이 유지가 될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결국 2024년 연말에는 2%까지도 가고요. 2025년 평균은 2.6% 수준으로서 만들어질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2.6%에 플러스 2%를 더한다 하더라도 4.6% 정도죠. 그러면 지금 기준금리가 5.5%니까 이거에 대비해서 약 1%포인트는 떨어뜨려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 연준이 얼마나 금리를 떨어뜨릴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패드와치를 보시면 결국 빠르게 1%포인트를 연말까지 인하한다. 이게 먼저고요. 그리고 나서는 한 번 정도 더 떨어뜨리고 총 1.25%의 금리를 인하를 하고 나서 동결.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 계속 떨어뜨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5.5인 것을 떨어뜨려서 4.0까지 떨어뜨렸다.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경기 침체가 온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더 2%까지 떨어뜨린다. 그럼 이때는 진짜 엄청난 위기가 터질 겁니다. 위기라 함은 결국 증시가 급락을 하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요겁니다. 빨리 요 정도까지 떨어뜨린다. 요거는 괜찮아요. 제레미 시갈 교수님께서도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죠. 이멀전시로 0.75 내리고 9월 달에 또 0.75 내리고 그래서 1.5% 내리고 2월 얘기를 먼저 했었어요. 약간 말씀을 바꾸셨죠. 아니다. 빨리 내려야 된다. 그렇지만 경기 침체는 안 올 것이다. 결국 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과하게 올려놓은 거를 해소시키자. 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2에서 2.5% 사이가 안정적인 모습이 나올 거다라는 것이
인식이 되면 금리를 여기에 플러스 2% 정도만 더해서 가지고 유지해도 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4%까지 떨어뜨리고 나면 동결이 될 것이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금리를 일시적으로 빠르게 떨어뜨려 주면 어느 정도 이 예금 증가율이 확대가 될 겁니다. 엔캐리 현상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시지만 이게 예금이 미국 쪽에서 늘어나면서 유동성을 부여하는 부분이 나타날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대출 증가율도 이렇게 확대가 되는 모습, 연간 환산 7.4%대로 확대가 될 것이고요. 여신 증가율도 마찬가지로 지금 벌써 2.74%까지 확대가 됐는데 연간 환산으로 6%대, 과거에 경기 침체가 안 왔던 이 수준의 5.5% 정도의 수준으로서 복귀를 할 것이고, 이렇게 올라가고 나면 이제 옆으로 기는 현상이 나오겠죠. 이런 모습이라면 신용경색이 없습니다. 신용경색이 없다면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얘기를 또 한번 해드립니다. 앞으로 이 예대율에 여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것이고요. 이렇게 예대율, 예금 대비해서 대출을 얼마나 해줬느냐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는 과정에서 결국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유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여력, 이 부분을 더 많이 신경 쓰고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가 일어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GDP Now의 숫자를 보시면 2.9%의 성장률을 3분기에도 보일 거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의 연율로 했을 때. 그렇게 하면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숫자를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숫자 대비해서 2.93 대비해서도 2.64나 늘어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앞으로 계속해서 2.5% 이상의 실질 성장률 시대가 나온다. 굉장히 좋은 숫자죠. 이게 경기 침체의 숫자는 아니죠. 저희는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은 버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뉴욕 연은의 숫자도 이렇게 훅 떨어졌지만 다시 올라가고 있는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2%가 깨져 내려오는 GDP 성장률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2% 이상,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한 2.5% 이상의 GDP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고 있습니다. 자, JP모간에서 S&P 500 경기 침체 전망으로서 보는 숫자는요, 겨우 26%입니다. 채권 쪽으로 봤었을 땐 14% 정도이고요. 결국 원자재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이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고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를 놓고 보더라도 다 30%대 미만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의 리스크가 지금 이 숫자로 보면 JP모건은 30% 미만 정도로 판단하고 있겠지만 저희는 10%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경색이 없는 한 경기 침체는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S&P 500의 빅스 지수를 놓고 얘기를 해보면요, 과거에 이 정도까지 치솟았던 적은 이때 금융위기 때, 그리고 이때 코로나19 터졌었을 때, 그리고 이번입니다. 이렇게 60 이상으로 위로 올라간 적은 요 3번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치솟고 나서 내려와서 빠르게 20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때부터 엄청난 상승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20 밑으로 떨어졌고요. 어느 정도로 오를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이렇게 39, 35, 32, 17, 15, 87% 상승을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겨우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 최소 10% 이상 더 올라갈 거고요. 정말 많이 올라가면은 30% 더 올라가는 그런 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빅스 지수를 보면서 판단하더라도 이제는 매수를 하는 관점이지 매도하는 관점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S&P 500 지수의 100년 동안의 어떤 흐름을 놓고 보시면은 만약에 시장이 피크를 쳤다. 지난 7월 달이 피크였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후에 이렇게 빠집니다. 먼저 급락을 하죠. 그리고 나서 아주 천천히 장기간 내에 요만큼 빠진 폭만큼 빠집니다. 만약에 10%를 빠졌더라면 마이너스 10%가 났다면 여기서 또 마이너스 10%가 나는데 그 걸리는 시간이 약 11개월이에요. 너무 이제 걱정하실 필요 없죠. 팔더라도 천천히 팔 수 있으니까. 만약에 고점을 이미 우리가 봤다고 생각한다면. 근데 그게 아니고 저희처럼 경기 침체가 안 온다고 생각하고 내년 7월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즉 이 고점을 다시 탈환해서 여기 앞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죠? 약 3개월 뒤에 탈환을 한다. 그러니까 올해 11월, 12월에 탈환을 한다. 그럼 그 이후에 10% 더 올라가는 구간이 나오죠. 그럼 결국 내년 7월까지 6,200을 돌파할 수 있다. 결국 이거는 경기 침체가 안 오는 케이스일 때, 그리고 기업 이익이 계속 늘고 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10% 추가로 더 빠지는 시간이 앞으로 1년 동안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 가능성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케이스에 금리 인하의 스케줄로서 판단하자면 결국 12개월 동안에 18% 상승, 그리고 또 12개월 동안에 20% 가까이 상승,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 내년 9월까지 얼마냐? 6,300포인트 정도가 나오고요. 만약 물론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면 다른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3개월 동안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시면 정말 앞으로 그 더 이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과거에 인터넷 사이클이 일어났었을 때도 S&P 500이 10%대의 조정을 여러 번 받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자그마치 200%가 올라갑니다. 저희는 계속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이고 저희는 이 앞부분이랑 많이 닮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또 얘기해 드립니다. 이 인터넷 사이클로 놓고 보면 결국 이렇게 급락이 일어나고 나면 35%, 34% 상승을 했다. 이 숫자로서 계산을 하면 결국 나스닥은 다음 고점이 22,000포인트, S&P 500은 6,9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 말쯤 됐었을 때 이 정도의 숫자에 도달할 수 있을까? 내후년 초, 내년 말 정도까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S&P 500의 올해의 흐름을 보시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구간을 쫓아가고 있어요. 결국은 이렇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연말까지 이 고점을 뚫고 더 올라가는 숫자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 최근의 고점은 5,670포인트 정도였다면 연말까지는 5,800 이상, 정말 많이 올라가면 5,900 정도까지의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M2와 비교하면서 시가총액으로서 계산해 봤었을 때 사실 7월 달에 이렇게 5,670포인트 그리고 18,600포인트의 나스닥, S&P 500 5,670, 나스닥 18,600 이 정도 갔었죠. 그래서 그게 고점 정도가 일시적으로 나왔던 거는 맞다. 그러면 이제 연말까지로 봤었을 때 어느 정도 5,800 이상 그리고 나스닥은 19,000포인트 이상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채금리로서 계산했었을 때 12개월로 놓고 보면 6,700포인트 정도가 나오고요. 연말까지로 계산했었을 때 5,880포인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연말까지 5,800은 도달할 것 같다. 이게 저희의 지금 현재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전 고점을 뚫고 연말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저희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글 트렌드 검색을 보더라도 경기 침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폭등을 했다가 지금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는 너무나 지금 많이 두려워하시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두려움이 사라져 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의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더라도 여전히 24 수준이기 때문에 극심한 공포입니다. 이 수준이 75 이상까지 올라갈 때까지 계속 지수가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장기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날 던지셨다면 정말 후회하고 계시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미국은 장기적인 투자가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냅니다. 샀다 팔았다 팔았다 샀다 이걸 자꾸 할수록 수익률이 녹아 내려갑니다. 그건 사실 어느 시장이나 똑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의 수익률이 낮은 이유가 그 샀다 팔았다를 너무 쉽게 자주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될까 하는 부분에서는요. 여전히 우리는 주식을 80% 들고 가는 전략이 맞고요. 채권은 20%만 들고 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10년 국채금리가 4.2에서 4.3 미국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4.0이 깨졌고 또 내려가서 3.8까지 내려갔었죠. 그렇지만 지금 다시 올라와서 4.0 수준 정도입니다.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장기적으로 요 숫자 정도가 연말 숫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내년도까지 가면 올해 연말이 4.0 수준에서 크게 변화가 없다면 2025년 말에는 3.5 정도가 맥스다. 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채권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률이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4%에서 연간으로 약 6%
2% 정도 사이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것보다는 주식에서 올릴 수 있는 수익률이 훨씬 높다. 10% 이상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계속 장기적으로 만들어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의 인터넷 시대는요, 성장률이 더 높았습니다. 10년 국채금리가 6%대 시대였고요. 그리고 실질금리가 3%대 시대였습니다. 그만큼 성장성을 굉장히 인터넷 시대에 높여줬고요. 지금 이 AI 시대는 과거 IoT 시대보다는 높아요. 그렇지만 이때 인터넷 사이클 시대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0년 국채금리가 3.5에서 4% 시대고 실질금리는 2% 정도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환경 아래에서는 여전히 골디락스의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채권 금리도 그렇고 주식 투자도 그렇고 약 3.5에서 4% 정도의 10년 장기 국채 금리를 기준점으로 두고 여기에 맞춘 전략을 펼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외에도 금리가 이제 인하되기 시작하면 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수 있다. 저희도 충분히 그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금리를 떨어뜨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라는 가정이 들어가면 이 오렌지 색선 급등을 20% 먼저 하고 금값이 그리고 나서 이제 옆으로 기는 현상 정도로 나옵니다. 어쨌든 2년으로 놓고 보면 10% 20% 정도의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 환경인데 금리를 내리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시면 별로 6개월 동안 수익률이 없어요. 그렇지만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없다 하더라도 2년으로 놓고 봤었을 때 20%의 수익률이 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금에 대한 투자도 일정 부분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게 한 5% 정도. 근데 이거를 금으로 하지 않고 대체 자산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로 한다. 그것도 괜찮다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 연준이 금리를 자르고 나서 금값은 폭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거나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평균값은 요 정도로 보자. 10% 연수익률 정도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별 포트폴리오도 큰 변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상대적인 매력도를 보더라도 여전히 선진국은 나스닥과 나스닥 100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게 보는 가운데서 S&P 500의 실적이 지금 굉장히 싸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요 정도 20배 정도의 PER이고요. 앞으로 이익 증가율이 올해가 10%라면 내년이 15%로 크게 확대가 될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신흥국에 대한 상대적인 매력도를 구해 보더라도 코스피, 코스닥, 베트남, 대만까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 있어서는 다행스럽게도 엄청나게 빠르게 경기 침체와 어떤 금융 위기가 올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에 나온 숫자는요. 그래도 공업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이 플러스 숫자가 그래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윈도우 드레싱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요 정도 숫자가 계속 이어져 나올 때는 바로 어떤 큰 위기에 봉착하지는 않습니다. CPI나 PPI도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계속 나왔다. 그러면 걱정을 하겠지만 다시 좀 올라와서 어느 정도 아직도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자극하는 건 전혀 아니고 디플레이션가 아닐까 걱정은 좀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CPI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봤었을 때 너무너무 또 중국이 바로 망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것도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종별로 놓고 보면 여전히 저희는 포트폴리오를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기술주가 중요하다. 그리고 금리를 인하했었을 때 전기차와 바이오헬스케어와 신재생 에너지와 주택건설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대표적인 ETF를 보더라도 여전히 성장주 위주의 매력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매그니피센트 7을 놓고 봤었을 때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너무나 높다. 80%대가 나온다. 아까 보여드렸던 나스닥이 30%대라면 나스닥 100이 그거에 거의 3배 가까이 된다. 그만큼 여전히 저희는 매그니피센트 7이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가운데서 IT 업종의 상대적인 매력도를 놓고 보더라도 다시 최근에 관련주들이 다시 좀 올라오고 시작하죠. 저희는 여전히 이 종목들이 주도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증시가 올라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도를 높여보자면 지금 AI 사이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클라우드 쪽입니다. 근데 이 클라우드 안에서도 AI 서버 관련된 비중이 중요하죠. 지금 성장률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표적인 레버니의 성장률을 보시면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이렇게 떨어지는
가는 추세인데 지금 AI 서버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계속 성장률이 유지가 된다. 그거는 금액은 계속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이 AI 사이클 하드웨어 까는 것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 미국은 어쨌든 데이터 센터의 수를 다른 국가들 다 더해도 더 많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여기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AI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충분히 나오고 있고 대표적인 매그니피센트 7 아래에서도 저희는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시스코 시스템즈가 인터넷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하드웨어를 깔았었을 때 넷스케이프이 들어오면서 이때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158% 상승하고요. 중간에 또 28% 하락하고요. 137% 상승하고요. 40% 하락하고요. 250% 상승하고요. 또 다시 41% 하락하고 700% 상승했습니다. 이 과정이 결국 인터넷 침투율이 10%에서 50%로 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 동안에 주가는 중간에 이렇게 변동성이 있습니다. 30%, 40%대의 변동성이 3번이나 있었어요. 이걸 잘 견디시고 버티셔야 됩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얼마나 더 올라갈지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AI 서버의 비중을 놓고 보면서 판단하자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놓고 보시면 비슷한 모습인데요.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에 140%나 폭등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22.4%의 조정, 그리고 또다시 86% 상승을 하고 35.6%의 조정. 그럼 이제 지금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올라갈까 하는 부분, 이건 그냥 대충 계산해 본 건데요. 이 정도까지 갈까? 예,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정답은 없겠지만 결국 펀디멘탈을 들여다보면서 판단해야 되겠고요. 저희가 돌려보는 리지주얼 인컴 모델, 잔존가치 모델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충분히 이 숫자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지켜보면서 판단하자는 것이고요. 언제쯤 팔아야 될까 하는 부분은 이 AI 서버 비율이 지금 10%를 돌파했는데 40%를 돌파하는 시점쯤 됐었을 때, 글쎄요, 뭐 30%까지도 어쨌든 돌파를 하는 건 당연히 해야지만 그게 일어나야지만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은 수요가 훨씬 강하다, 공급보다도 수요가 훨씬 강하다, 이 부분을 계속 인식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상대적인 매력도 리스트를 쭉 뽑아 보더라도 여전히 저희는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들, 바이오, AI 관련된 종목들 등등,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등등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바이오도 여기 또 있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린 건데 대표적으로 매력이 있는 쪽은 여전히 성장을 가져오고 또 금리가 떨어졌을 때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골라내시고, 지금은 11개월 미래를 놓고 봤었을 때 S&P 500 기준으로서 낮게는 6,200포인트, 높게는 6,900포인트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요 밴드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고 그 아래에서 여전히 대표적인 성장주와 대표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선별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은 성과를 올리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정말 변동성이 급심했습니다. 앞으로 또 변동성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전쟁 리스크를 가지고 또 얘기하는 것들도 있죠. 어쨌든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가다듬고 앞으로 어느 쪽이 성장을 계속해 나갈지, 펀더멘탈적으로 얼마나 매력이 있을지를 판단하시면서 투자를 저희와 같이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